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크게 보면 문화예술에 관심을 같이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또 같이 공유하고 저의 경험을 좀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그냥 즐거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자삼 재즈 페스티벌 한 번도 안 와보신 분은 있지만 한 번만 와본 사람은 없다는 페스티벌인데 언젠가 또 방문하실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아마 와보시지는 않았어도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혹시 약간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게 영상을 하나 이렇게 준비한 게 있거든요. 이렇게 짧은 영상이 있어서 하나 이렇게 같이 보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페스티벌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준수하지 않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제가 이야기하는 중에 궁금한 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그냥 바로바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뭐 이렇게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쉬는 시간 뭐 이럴 때 와서 물어보는 사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바로바로 그냥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특별히 드리는 까닭이 있습니다. 뭐냐면 영상학원 뭐 페스티벌이나 이런 거 많이들 가보셨을 테니까 아시겠지만 실제로 굉장히 현장성이 강한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축제가 362일 동안 준비해가지고 3일 동안 이렇게 확 불질러 버리고 그 다음에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3일 중에 뭐 하루라도 뭐가 잘못되면 1년 내내 준비하는 것이 다 헛수고가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데 제가 경험적으로 이제 알게 된 건데 실제로 현장에서 생기는 거의 모든 문제는 소통의 부재로부터 생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지나고 나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꽤 큰 문제로 다가올 수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전체 행사를 축제를 망치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특히 현장 일, 기획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각별히 또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무조건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니까 한 두 가지쯤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돈 들이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 들이면 웬만한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돈이 그 문제 해결하라고 원래 있던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욕 먹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현장에서 욕 한번 심하게 먹거나 욕 한번 심하게 하거나 하면 또 이 웬만한 문제들이 또 해결이 다 됩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에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은 해결 방안이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좀 너무 뻔한 구태의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 일을 하는 사람 중에 사실은 저도 그런 편에 속하는데 천성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그 문제는 뭐냐면 노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예. 근데 실제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라는 말을 잘 하지 못하고 그 저도 이 페스티벌 하면 이 얼마나 많은 그 뮤지션들이 이 페스티벌에 와서 공연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하거든요. 저한테 와서 뭐 감독님 뭐 형 뭐 CD가 이번에 제가 나왔는데 이번에 와서 공연 좀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뭐 항상 연주자들은 아티스트들은 무대에 목말라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게 하죠. 그럴 때 제가 그 친구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내가 잘 생각해 볼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 말은 뭐냐면 너 오지 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너 안 돼. 올해 너 안 되겠다. 야. 그 이야기를 못 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뮤지션은 뭐 들어가면서 자, 저 조금만 더 꼬시면 되겠는데 해가지고 희망에 부풀어 가겠죠. 나중에 다시 만나는 기회가 있으면 또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넌 절대 안 된다라는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 이제 전혀 상반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한국말로 우리말로 이야기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를 갖게 되는 상황이 실제로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특별히 또 뭐 다 똑같기는 하지만 기획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에, 뭐 당장은 기분이 나쁘다고 할지라도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은 나중에 뭐 기회가 돼서 잘 풀고 뭐 이렇게 또 재밌게 지내면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도 실제로 아주 그 명쾌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그냥 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오늘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일을 문화예술 관련된 일을 한 지가 보니까 꽤 됐어요. 제가 93년도에 회사를 처음 만들어서 지금까지니까 벌써 한 20, 횟수는 뭐 27년째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때만 93년도니까 실제로 뭐 그때 뭐 벤처니 뭐니 뭐 이런 개념이 거의 없었을 때고 또 문화예술 관련된 경험이 제가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는데 뭐 창업 아닌 창업을 또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9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표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명 본투비 대표죠. 근데 저희 회사에 그 사원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축제 하니까 저도 뭐 조직이 있고 그 조그만 조직이지만 사원이 있고 그런데 첫 번째 사원이 뭐냐면 꾹 참자예요. 저희 사원이 꾹 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할래야 정한 게 아니라 한 20여 년 넘게 이렇게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일이 이게 꽤 어렵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뭐 밖에서 볼 때하고는 너무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어려워서 자연스럽게 사원이 그냥 꾹참자가 된 거예요. 꾹 참고 그냥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사원은 뭐냐면 안 되면 말고예요. 그래서 이게 꾹 참고 그냥 열심히 하는데 안 되면 이거 뭐 말아야지 그것도 안 되는 거 자꾸 계속 흐느끼고 있어봐야 이거 별 답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안 되면 말고는 이게 포기하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게 꾹 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안에서 바리에이션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면 저거라도 하면 되고 뭐 이런 거죠. 우리가 크게 보면 그것이 다 문화예술 안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라다 보면 이거 아니면 저거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조금 사고에 플렉서빌리티가 좀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 두 가지가 저희 사원입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꾹 참지 마시고 그때는 그냥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축제 이야기를 조금 뭐 이렇게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혹시 그 사이에라도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이거 이제 그 자라섬 이야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 페스티벌을 제가 2004년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2004년도에 처음 만들어서 지금까지니까 이제 올해 하면 17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페스티벌을 처음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제 감독으로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 약간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그 문화예술과 관련된 아니면 공연예술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이렇게 보면 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제가 판단하건대는 이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이후에 대한민국의 공연예술 축제, 특히 야외에서 하는 공연예술 축제, 특히나 음악 축제들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많이 생기게 되는 시발점이 됐다라고 보시면 저는 뭐 거의 틀린 말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라섬 이전에 이제 그 예전에 90년대 후반에 트라이포트 락 페스티벌이라고 인천에서 이제 있었는데 뭐 한두 번 하고 없어졌죠. 그 이후에 이제 2004년도에 자라섬이 생기면서 대한민국의 야외 음악 축제들이 많이 이제 활성화되는 도화선이 돼서 하나의 굉장히 큰 트렌드를 이렇게 형성하게 됩니다. 그 후에 제가 보기에 뭐 지금까지 거의 한 20년 가깝게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음악 축제, 야외 음악 축제들이 굉장히 활성화돼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축제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뭐 일반적인 그 뭐랄까요, 효용 같은 것들 중에 하나가 보면 이제 특히나 이제 지역 가평 같이 이렇게 작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축제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경제적 기능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게 되고, 또 지역을 또 멋지게 뭐 문화예술로 이렇게 포장하게 되는 이제 그런 전형적인 케이스로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가평하면 딱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잣이죠? 어느 분이 그러셨어요? 잣. 그랬어요? 이게 잣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실제로 이게 연식이 꽤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 똑같아. 예. 그러니까 요새는 실제로 가평하면 잣도 유명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요즘은 사람들은 굉장히 자라섬이나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을 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거 너무 아전 인수격의 이야기인가? 실제로 이제 그런 변화가 있었던 거죠. 가평이라고 하는데 뭐 인구 5만 5천, 뭐 경기도에서 가장 그 재정 자립도가 낮고, 경기도에는 군이 2개밖에 없습니다. 세 개 있군요. 3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시죠.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뭐랄까 좀 척박하고 외진 곳이었는데, 이 자라섬 특히 이 재즈 페스티벌을 중심으로 하면서 가평이 갑자기 굉장히 문화적인 도시인 것처럼 포장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을 그러니까 알리고 활성화시키게 되는데 상당히 큰 축제가 이제 일정 부분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크게 보면 이 축제는 실제로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재즈 페스티벌로 성장을 했죠. 만약에 우리가 그 재즈라고 하는 음악 장르를 가지고 세계 지도를 그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보면 실제로 대한민국은 그 지도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나라였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생기고 난 이후에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아시아에 대한민국에 이런 페스티벌이 있어. 그래서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유명 뮤지션들부터 뭐그 재즈 뮤지션들이 꼭 한번 와서 공연을 하고 싶어 하고, 아시아의 투어를 만들 때에 반드시 대부분 시작을 자라섬에서 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는 중요한 페스티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뭐
좀 더 크게 보면 이제 아시아에서 그런 그 스테이터스가 있으니까 뭐 그런 국제적인 의미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저한테는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제 인생이 비포 자라섬과 애프터 자라섬으로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비포 자라섬 때 제 인생 내자로 말씀드리면 찌글찌글이에요. 예, 제가 진짜 찌글찌글하게 살았거든요. 제가 찌글찌글하게 산 거 저 옆에서 본 친구도 있네 저기. 예, 제가 굉장히 찌글찌글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페스티벌 하기 전에 뭐 음악 관련된 특히 재즈나 월드뮤직이나 국악이나 뭐 이런 종류에 관련된 음악을 주로 기획하는 이제 기획자였었는데 공연도 사실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재즈 공연 이런 거 많이 했었고, 그래서 공연과 관련하여서 제 별명이 뭐였었냐면 흥행업계의 마이너스 손이었었어요. 예, 제가 공연하면 다 망해요. 예, 1000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한 995번 정도가 적자죠. 5번이 흑자인데 뭐 한 번 흑자 났다고 그래봐야 뭐 10만 원 뭐 이렇게 흑자 나는 거니까. 예, 흥행업계 마이너스 손. 음반도 한 10대장 정도 만들었었습니다. 음반도 다 그런 류의 음반만 만들었는데, 음반 제작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제 별명은 뭐였었냐면 희귀 음반 전문 제작자예요. 예, 제가 음반 만들면 바로 희귀 음반 돼버려요. 예, 얼마나 희귀 음반이 됐으면 제가 만든 건 저도 없어요 지금. 예.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희귀 음반 전문 제작자라고 하는 별명은 굉장히 좋아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누군가는 그 찾는다는 말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만든 어떤 희귀 음반 저도 없는 거, 예. 그거 지금 한 100만 원쯤 하는 음반도 있어요. 예, 누군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그래서 저는 이거 좋은 별명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는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 기획일하는 사람은, 기획자는 그 사람이 취급하고 있는 컨텐츠의 퀄리티로 평가됩니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지금 당장 무엇인가는 그 경제적 부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퀄리티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많이 하지 않는 것들에 굉장히 많은 애정을 가지고 이제 일을 했었던 거죠. 그랬더니 희귀음반 전문 제작자라는 말도 안 되는 별명을 얻게 되는 상황까지 이제 생기기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페스티벌을 또 하게 되면서 이제 이 애프터 자라섬으로 되면 제 인생 내자로 말씀드리면 반짝반짝이에요. 예. 이게 얼마나 반짝반짝하면 오늘 뭐 이런 날 여러분들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센 척하는 시간도 저에게 생겼고, 또 학교에 뭐 뜻하지도 않게 학교의 교수가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도 저한테 일어났고,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에서 그 4년제 대학의 교수 중에 학사 학위 갖고 있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저 석사도 아니고 학사 학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개인적으로도 인생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뭐냐면 사실은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 페스티벌 덕분에 장가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페스티벌 덕분에 장가를 가게 됐죠. 그것도 나이 46살에 제가 장가를 갔으니까, 뭐 여러분 46살까지 장가를 안 가고 있는 그 아들은 집안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을지 아마 금방 상상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호적 파서 집에서 나가라고 그랬거든요. 너 때문에 아주 집안 동네 창피해가지고 나가 다닐 수가 없다고. 그래서 사실은 찌글찌글하게 살 때 제가 7년 동안 신용불량자였었어요.
예, 신용불량자여가지고 카드도 못 만들고 이건 뭐 은행에 거래도 못 하고 뭐 항상 그런 시간들이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페스티벌을 하고 뭐 조금 되는 것 같더니 장가도 간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느 날 또 집에 가서 엄마 아버지한테 제가 교수가 됐어요라고 이야기하니까 저 아버지 어머니 전혀 믿지 않으셨거든요. 예. 제가 생각해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 아버지 이제 국립대학에서 정년퇴직을 하신 이제 퇴직 교수님인데 저희 형도 학교에 있습니다. 예, 형 교수가 이게 됐고, 근데 아버지가 생각하는데 형이 생각하기에 보니까 제가 봐도 우리 형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예, 그막 경력 채우느라고 강의도 열심히 다니고, 그랬는데 그래서 교수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둘째 아들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니다가 뭐 신용불량자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와서 교수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얘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게 됐나 보구나. 그걸 집에 와서 교수라고 엄마 아버지한테 사기를 치는 건가? 뭐 이런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다 보셨는데 어느 날 진짜 제가 교수가 된 걸 알게 된 거죠. 그때 그 우리 형이 그 절망적인 얼굴. 나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교수가 됐는데 동생이 이거 갑자기 이러다가 와서 실제로 굉장히 큰 변화가 이 페스티벌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고 또 뭐 생각해 보면 어떤 면에서 대한민국의 큰 문화적인 트렌드를 이렇게 이끄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제 굉장히 위안도 삼고 뭐 만족도 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럴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예전에 찌글찌글할 때 늘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그 얘기죠. 그때 그 정도 나이대가 되면 이제 보통 뭐 엄친아 문제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뭐 동네 엄마 친구 아들은 뭘 했는데 딸은 뭐 했는데 뭐 넌 뭐냐 지금 뭐 장가도 안 가 뭐 신용불량자여가지고 그러고 있지 뭐. 그 제가 그때 항상 저희 어머니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엄마 이 대한민국에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직업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하지만 나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뭐 대한민국에 나 하나밖에 없거든. 그래서 엄마가 조금만 좀 꾹 참고 기다리시면 내가 엄마 아들이라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울 날이 옵니다. 엄마 조금만 참고 기다려 보세요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했었던 이야기는 뭐였었냐면 야 이놈아 그게 지금 몇 년째인데 몇 년째인데 지금 근데 지금 굉장히 좋아하세요. 실제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우리 형보다 저 더 좋아하고 저보다 우리 집사람을 더 좋아하시죠. 하여간 그래서 이런 이제 페스티벌에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 자라섬은 실제로 되게 재밌는 스토리가 뭐냐면 남이섬 많이 가보셨잖아요. 남이섬하고 자라섬하고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자라섬은 비가 많이 오면 물에 가라앉아서 없어지죠. 그러니까 여름에 특히 소양댐 방류하고 장마 때 이렇게 방류하면 물이 많이 불어나면 섬이 가라앉아서 없어져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황무지로 남아 있었던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섬에 전혀 신경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섬 이름도 자라섬도 아니었었어요. 뭐 부르는 사람마다 이름이 다 달랐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름이라도 좀 정하자 해가지고 정한 게 자라섬입니다. 자라가 특별히 많이 산다든가 내지는 뭐 자라 모양이 닮았다든가 이런 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정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페스티벌 사이트가 됐죠. 이 자라섬 자체가. 그래서 거의 봄, 가을 날씨 좋을 시즌에는 매주 뭔가 행사가 이 자라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축제, 다양한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이 서울 그 인근에 이 정도의 공간과 뭐 이런 경치가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 이런 것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은 이제
물에 잠겼을 때 모습인데 이건 2011년도 사진인 것 같습니다. 저희 보면 트럭이 누워 있잖아요. 예, 트럭이 막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누워 있고, 이게 이런 첨단 기능이 있어요. 예, 트럭도 누워 있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에 잠기면 실제로 행사나 뭐 이런 거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 빠지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물이 한꺼번에 쫙 빠지지 않거든요. 천천히 빠지죠. 천천히 빠지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토사가 쌓여요. 예. 토사가 이 섬에 이렇게 쌓이면 보통 뭐 많이 쌓이면 한 30cm씩 이렇게 덮어버리니까 굉장히 이 진흙창이 돼버리죠. 그럴 때 이제 가평 관내에 있는 이제 육군 장병 2,500명이 나와서 바로 여기를 정리해 줍니다. 예. 이 사진을 보면 꽤 아름답죠. 예. 꽤 아름답고 이 거기다가 이제 한 7, 8년 됐나요? 아니, 7, 8년 조금 더 된 것 같기도 한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이제 이 자라섬 인근에 전철이 들어오게 되죠. 예, 그래서 경춘선 ITX 청춘선이 이쪽에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서 사실은 페스티벌이 한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제 중요한 모멘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야기하는 뭐 축제 이렇게 그레이드가 이렇게 있는 거 있는데 거기 대표 축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유망 축제부터 시작해서 대표 축제까지를 마친 거의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축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대표 축제 이런 거 다 끝났고요. 그냥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하시고 싶은 이야기나 질문 있으신 분 한번 하실까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두 개 다죠.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음악 축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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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아까 처음에 질문하신 분, 네, 이야기 대답과 지금 그 질문하신 거에 대답을 제가 지금 막 이야기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물어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문하려고 한 거예요.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근데 왜 자라섬에 가서, 그죠? 물에 가라앉는 데 가갖고 재즈 페스티벌을 하게 됐냐라는 겁니다. 이게 이야기하면 아주 긴데 조금만 제가 추려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 페스티벌을 그러니까 제가 일과 관련해서 꿈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단한 국제적인 재즈 페스티벌을 만들어서 그거로 감독으로 일하고 한 70 정도까지 일하고 은퇴하는 거. 정말 서양에 가면 많이 보게 되죠. 흰머리를 휘날리며 막 예술 감독 간지 빡 나는 그런 그 모습.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뭐 그거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좋은 아티스트를 좀 이렇게 잘 서포트해 가지고 그 아티스트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는 그런 아티스트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고 만나보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 일과 관련한 제 두 가지 꿈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새 보면 사람들이 저한테 전국적으로 그 두 가지 꿈을 다 이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다못해 나중에 막 아티스트 서포트하다가 이제 결혼까지 하게 돼가지고 평생의 이 서포터가 돼가지고 지금 예, 뭐 어쨌든 근데 이게 이 가평하고 재즈하고 사실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뭐이 시골에서 재즈가 서울에서도 도시에서도 사실 굉장히 마이너리티한 장르인데 이게 가평까지 가가지고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인가? 제가 이거 배경 설명 조금 하겠습니다.
2003년도쯤인 것 같습니다. 2003년, 2002년 잘 기억도 안 나네. 네, 그때 제가 어디 강연을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원래는 그 강연 제가 가는 날이 아니고 제가 가기로 한 게 아니고 제 친구가 좀 혹시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 평창에 가면 감자꽃 스튜디오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이선철 대표라고 유명한 친구죠. 그 친구가 원래 강연 가는 날이었는데 그때 뭐 여자친구한테 채였던가 그래가지고 강남 금식기도원에 한 달간 금식기도 들어가는 바람에 저보고 대신 가서 강의 좀 해주라고 그래서 제가 강의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 강연 내내 그 재즈 페스티벌 이야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하고 싶으니까. 근데 강연 끝나고 나서 한두 달 있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 강의 되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게 가평 같은 데서도 되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더라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때 저한테 강연 들었던 분들 중에 가평군청에 말단 공무원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제게 전화를 이제 준 거죠. 그래서 뭐 하면 되지 뭐 안 될 거 뭐 있겠어요. 전 가평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럼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그럼 한번 갑시다 해가지고 가평에 제가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이게 혹시 뭐 여기서 뭐 한다면 오셨으니 어디서 하면 좋을지 장소도 한번 온 김에 한번 보죠. 뭐 해가지고 가서 여기저기 보여주었는데 제가 그때 지금은 제가 가평에 산 지가 14년이 됐어요. 가평에 서울 살다가 이사를 갔습니다. 이 페스티벌 때문에. 근데 그때는 이제 처음 갔으니까 여기저기 가서 보여주는데 제가 어딘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요새는 이제 다 알게 됐죠. 그때 이 사람이 나를 어디 보여줬는지. 말하자면 그때 보여준 데는 무슨 소방서 뒷마당 뭐 제재소 앞마당 이런 데 데리고 가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당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보는데 여기도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안 되겠네요 하고 가려고 하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데 있는데 거기라도 한번 가서 보실래요 해서 데리고 간 데가 자라섬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제일 처음 한 이야기가 뭐였냐면 근데 여기 비 오면 가라앉아요. 이 이야기를 저한테 처음 했었고 근데 제가 그 이야기 거기 가서 딱 보고 저도 제일 처음에 한 말이 뭐였었냐면 여기 너무 멋지네 여기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지금 이게 2003년도 이때만 해도 저기서 사람들이 농사를 조금 짓고 있었고 그 다음에 골재 채취를 하고 있었고 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저기 비행장이 있었어요. 경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비행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버려져 있었던 데였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은 제 이야기를 철석같이 믿는다는 겁니다. 왜 믿었을까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 사람은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전문가예요. 전문가 여러분들 전문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전문가를 정의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닐스 보아라는 그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했다라는 말이죠. 전문가란 자신의 분야에서 가능한 모든 실수와 실패를 해본 사람을 전문가라고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전문가들이 다니면서 계속 실수와 실패하고 있다니까요. 특히 대한민국은 더한 것 같은데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니까 제 이야기를 철석까지 믿겠죠. 그래봐야 제가 그때 나이 38쯤 됐어요. 37, 8쯤 됐습니다. 뭔 37, 8에 뭔 대단한 전문성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재즈 공연하고 이런 거 많이 하기는 했지만 그러고 나서 제가 헤어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 집구석에 와서 그날부터 계속해서 고민과 걱정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진짜 한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큰일 난데 물에 가라앉는다는데 어떡하지? 근데 사람이 참 희한한 게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막 하니까 이게 조금씩 변해요. 조금씩 변해서 이거 어떻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잘하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 두어 달 생각하니까 완전히 이게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스태프들에게도 여기서 재즈 페스티벌 하면 잘 되지 않을까?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때 제가 그 당시에 제일 많이 들었었던 이야기는 뭐였었냐면 미친놈이에요. 예. 나한테 제일 미친놈이라고 한 게 우리 엄마예요. 예. 그땐 정말 서운했어. 예. 예. 근데 제가 아무리 미친놈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너무 좋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야죠. 예, 아무리 미친놈이라도. 근데 그 근거에 해당하는 것을 사실은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 여기서 본 거죠. 예. 이게 포리 재즈 페스티벌이라고 핀란드에 있는 재즈 페스티벌입니다. 이건 1966년도에 만들어졌고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55년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한 15만 명 내지 20만 명이 이 페스티벌에 옵니다. 그리고 이 형국이 사이트가 생겨 있는 것이 자라섬과 상당히 유사해요. 지금은 여기도 이렇게 갖춰져 있어 다리도 있고 그렇지만 66년도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이 나룻배를 타고 여기 섬에 가서 그냥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핀란드에서 이게 가뜩이나 심심한 나라인데. 그래서 음악 축제 만들어서 재밌게 놀고 뭐 집으로 돌아오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제가 이 페스티벌을 가서 볼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예. 이걸 보고 야 이거 너무 멋진데 그런 거죠. 근데 이걸 제가 가본 게 2001년쯤인 것 같습니다. 2000년도나 2001년쯤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핀란드가 그래도 10여 년 전에 비하면 우리에게 꽤나 친근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뭐 창의 교육이 잘 돼 있어가지고 무슨 뭐 다큐멘터리도 엄청 나오고 거기서 뭐 앵그리버드도 나왔어요부터 시작해서 스타트업 뭐 핀란드가 갑자기 가까운 나라처럼 되게 느껴졌지만 예전에 뭐 핀란드가 우리랑 뭔 관계가 있어요? 뭐 꿈이나 심나보다 뭐 어? 뭐야 뭐 사우나도 하고 사나 보지 뭐 이런 정도지 이게 우리랑 이게 큰 관계가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재즈 페스티벌로 이야기하면 뭐 미국에 얼마나 많을 거며 독일과 프랑스엔 실제로 300개 이상의 재즈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거 많은 걸 냅두고 어떻게 여기 가서 이걸 봤냐라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 네, 제가 2000년도에 무슨 그 호주에서 하는 재즈 인터내셔널 재즈 인더스트리 포럼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 별거 아닙니다. 뭐냐면 저처럼 재즈 일 해서 그 적자 많이 내고 있는 행역계 마이너스 손을 호주에 초청해서 호주 뮤지션들 쇼케이스 쫙 보여주고 얘네들 좀 불러다가 한국에 공연시켜가지고 너 좀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좀 나라라고 꼬시는 행사예요. 그래서 제가 그 행사에 초청돼서 패널로 초청돼서 간 거죠. 가서 뭐 공연도 보고 재밌게 지내고 뭐 공짜니까 다 제공해 주니까.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공교롭게도 제가 이 양반을 만난 거죠. 이 아저씨를. 이 아저씨 이름이 유리키 칸가스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이 양반이 누구냐면 1966년도에 아까 그 포리 재즈 페스티벌을 처음 만든 사람입니다. 만들어서 이때 당시에도 감독으로 하고 있었고 그 페스티벌에 20만 명 정도가 오니까 핀란드 인구가 500만이에요. 550만 정도 됩니다. 지금 50몇 년 동안 하고 있으면 전 국민이 몇 번씩 다 왔다 갔다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닌 페스티벌이죠.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페스티벌입니다. 유럽에서. 그걸 이 양반이 만드는 거예요. 66년도에. 그리고 이걸 만들었을 때 이 양반의 나이는 몇 살이냐면 21살입니다. 21살 먹은 젊은 애가 이걸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때로 따지면 한 35년 됐겠네요. 계속 그거 감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전설적인 기획자입니다. 실제로 지금은 은퇴가 다 연세가 많아서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 그래서 이 양반 제가 여기서 만난 거죠. 근데 저희가 태어나서 여태까지 만난 사람 중에 이렇게 친하기가 힘든 사람은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말을 안 해요. 말을. 이 얼굴 생긴 거 보세요. 이 양반 굉장히 고집스럽게 생겼잖아요. 말수가 없고 말을 안 하는 거죠. 뭐 너무 대면대면하게 지낼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너무 전설적인 기획자고 저는 뭐 아시아에서 온 한국에서 온 어리버리 흥행업계 마이너스 손이어가지고 별로 할 말도 없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날인가 뭐 세션 끝나고 나서 뭐 애프터 이렇게 자리 있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양반이 저랑 이렇게 마주 앉게 된 겁니다. 이게 마주 앉아가지고 맥주도 마시고 뭐 그런 시간이 있었겠죠. 맥주 마시고 하는데 제가 맥주를 술 잘 못 먹는데 맥주 한 잔 마시면서 계속해서 제가 고개를 돌리고 맥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씨 없는 이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영어 이름이 JJ입니다. 인재진에서 JJ라고 쓰거든요.
사람들은 JJ가 자라섬 재즈의 약자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고 자라섬 재즈 이전에도 저는 영어 이름이 JJ였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JJ, 너 자꾸 왜 고개를 돌리고 맥주를 마시니? 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연장자와 훌륭한 사람을 리스펙트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맞담배질도 하지 않으며 술을 마실 때 고개를 돌리고 마시는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양반이 갑자기 급진한 모드로 바뀌어요. 예, 그리고 말문이 트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자기는 어떻게 이 축제를 만들었으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급기야는 헤어질 때 저희 이제 내년에 내가 축제할 때 너 초청할 테니까 꼭 시간 내서 놀러 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때 그 이야기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초청? 무슨 초청이야, 뻥치시네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5월쯤 됐는데 서울에 있는 핀란드 대사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만나자 해서 갔더니 너무 신기해하는 거죠. 야, 어떻게 이 유리키가 너를 알아서 초청을 해주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냐. 난 그게 너무 신기하다. 제가 그때 알게 됐는데 이분 굉장히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네. 유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구 500만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똑같은 거 40년째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당연히 유명할 수밖에 없죠. 저도 이거 자라섬 이거 16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만 잘 모르지, 저 딴 데 나가면 유명하다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한테 왕복 비행기와 호텔과 용돈, 밥 먹으라고 용돈과 그 다음에 어디든지 가서 볼 수 있는 올 액세스 패스까지를 줘서 이 포리 재즈 페스티벌을 보내줍니다. 대사관에서. 거기 가서 보니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죠. 아까 그 메인 스테이지 있잖아요. 저 그 포리의 메인 스테이지에 그 꽉 차면 4만 명 정도가 들어갑니다. 네, 대단한. 그리고 무대가 한 15개 있어요. 자라섬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무대 15개 정도씩을 만들어서 이렇게 썼었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만들 때 제가 포리 재즈 페스티벌 다 카피했어요. 네, 다 카피했어요. 프로그램도 그렇고 막 심지어 디자인 색깔까지도 이렇게 돼도 어떻게 만들어야지 막 해가지고 카피한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이제 이 양반이 와 이렇게 멋진 페스티벌을 만들었구나. 네. 그리고 신나게 막 가서 놀고 있는데 이 양반이 저한테 밥 먹으러 자기 집에 오라고 초청해가지고 간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축제 기간 중에 여기는 이 축제 기간이 한 열흘쯤 됩니다. 주말이 2번 들어간 2주라고 보시면 돼요. 열흘 축제 정도 하면서 자기 집에 밥 먹으러 오라고 손님 이렇게 부르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친해지고 싶다. 물론 친해지고 싶겠죠. 실제로 서양 사람들이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밥을 먹고 뭐 하는 건 굉장히 친밀감의 표시이기도 한데,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이 양반이 바쁘지 않구나. 바쁘지 않은 거죠. 어떤 행사나 축제나 뭐 이런 거를 오가나이징하고 할 때에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빠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상황이면 그 축제나 행사는 조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 최종 결정권자는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그냥 광을 팔면 되는 거예요. 광을 팔아야지 뭐 무전기 들고 뭐 여기다 저기다 얘기하면 카톡 막 해대고 막 그러면 그 행사 조진 거예요. 안 바쁘죠. 40년 동안 똑같은 거 하고 있는데 물이 바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양반 집에 이제 간 거잖아요. 갔더니 조금 일찍 갔죠. 뭐 어떤 집인지 그러니까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북유럽의 그런 그 심플한 집 있잖아요. 조금 일찍 갔어요. 너 좀 일찍 왔구나. 들어가서 뭐 커피도 마시고 있어. 사람들이 아직도 안 왔으니까.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저기 누구 앉아 있어요, 소파에. 이게 누구지? 많이 보던 사람인데 가깝게 여기 가서 보니까 스티비 원더가 거기 앉아 있어요. 인사해, 스티비야. 스티비 인사하고, 야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 있으면 스팅 오니까 그러면 같이 밥 먹어. 산타나도 와. 다 왔어요. 와서 앉아서 밥을 먹고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긴 거죠.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일단 그건 그 다음 생각이고, 일단 든 생각은 뭐였었냐면, 와, 씨, 이 형 진짜 멋있다. 씨. 예, 나도 이 형처럼 살고 싶네. 예,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후부터 계속해서 꿈꾸고 생각한 거죠. 아, 페스티벌을 해야 이 형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아. 예. 그러고 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무대 그 다음 날도 또 공연장에 백스테이지에 가서 막 신나게 놀고 있는데 이제 난데없이 이번에는 이 아주머니가 나타난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예, 이 아주머니가 누구냐 하면 그때 당시에 핀란드의 대통령입니다. 예, 할로넨 대통령이라고 지지율이 80% 정도가 되는 대통령이죠. 뭐 대통령이 경호원 한 명 달랑 데리고 무대 뒤에서 신나게 왔다 갔다 하더니 급기야는 무대 위에 올라가서 다음에 나올 아티스트를 소개하는 거예요. The Godfather of the Soul 그러면서 제임스 브라운 딱 소개하니까 제임스 브라운이 나와가지고 막 신나게 막 펑키하게 음악을 막 하니까 갑자기 이 대통령이 무대 위에서 춤을 춰요. 너무 귀엽게. 근데 앞에 관객이 4만 명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지율 80% 넘는 대통령이 4만 명의 관객 앞에서 제임스 브라운의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을 때 어떤 광경이 이루어졌으며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충격과 부러움과 동경과 막 이런 게 저한테 생겼겠습니까? 실제로 저는 그때 이후에 계속해서 이게 집에 가면 페스티벌을 해야 되겠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본 글인데 그럴듯한 것 같아서 인용을 한번 해볼게요. 사람에게 중요한 날이 두 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날 언제세요? 생일이죠. 그죠? 내가 태어난 날. 예. 그 다음 중요한 날 언제세요?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오늘, 네, 오늘 중요하죠. 그러한 삶의 자세 좋습니다. 예. 또 깨달음을 얻게 된 날. 뭐 개인적으로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어떤 날이 두 번째로 중요하세요? 예? 죽는 날? 죽는 날이 뭘 중요해? 죽었으면 끝이지 뭐. 꿈을 이룬 날. 예. 아니 그 뭐 다 다를 수 있는데 제가 거기서 본 것은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거 되게 비슷해요.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알게 된 날. 예. 그럴듯하죠? 예. 그러니까 그 말은 어쩌면 왜 태어났는지 알지도 못하고 죽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그때 나 이거 재즈 페스티벌 하려고 태어난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계속해서 한국에 가면 페스티벌을 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감독됐더라고요. 이게 감독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분은 연세가 많아서 은퇴를 했고 사실은 매년 4월 달에 그 독일의 브레멘에 가면 재즈 어헤드라고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는 뭐냐면 재즈 관련자들이 전 세계에서 다 모이는 마켓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예전에 이분이 이 유리키 강가스라는 분이 그 브레멘 재즈 어헤드에 가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줄을 많이 섰었어요. 정말. 예. 이분은 이제 은퇴를 하셨고 저도 해마다 그 브레멘에 갑니다. 제가 브레멘에 그 재즈 어헤드에 가면 사람들이 저 만나려고 100m 정도 줄 서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없으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굉장히 저를 많이 만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페스티벌을 오거나이징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계속 생각만 하고 제가 원래 천성이 게으릅니다. 게을러 가지고 뭐 적극적으로 하고 뭐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근데 계속 생각하고 생각만 했는데도 보니까 페스티벌 감독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근원적으로 좀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그때 제 친구가 뭐 여자친구랑 안 헤어졌던가 뭐 그죠? 아니면 이 양반 만나서 맥주를 마시는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계속 그냥 퍼마셨다고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어쩌면 저는 자라섬 페스티벌 감독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음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중요하지 않은 만남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작은 인연인 것 같아도 그게 어떻게 디벨로핑이 되는지 사실 알 수 없잖아요. 삶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인연 우연 너무 너무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만남이었고 그 김현수라는 작가가 한 쓴 글 중에 보면 이런 거 있더라고요. 모든 만남에는 기쁨이 있다고 하잖아요. 만나서 기쁘지 않으면 최소한 헤어져서라도 기쁘다고. 만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그 모든 만남에 중요한 의미 가지시고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재즈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마이너 장르예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선입견 중에 하나는 재즈가 미국에서 뉴올리언스에서 생겼대. 그러니까 미국 가면 재즈가 막 들리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안 들어요. 미국에서도 재즈가 굉장히 마이너리티 장르입니다. 전 세계 다 마찬가지거든요. 시장 사이즈로 따지면 클래식보다 조금 작습니다. 굉장히 마이너리티죠. 근데 제가 재즈 관련된 일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굳이 따지자면 저는 학교 다닐 때 밴드 생활을 했습니다. 밴드 생활을 해서 색소폰을 불었고요. 그것 때문에 학부 성적이 어마어마하죠, 제가. 학부 성적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이경수 교수님은 성적이 뭐 제 생각에 제 그 두 학기 학점을 합쳐야 이 교수님 학점이랑 한 학기 학점이랑 같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학교 다닐 때 밴드 생활을 했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제 저가 특별히 갖고 있는 뭐 개인적인 믿음, 신조 같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건 절대 안 한다거든요. 그래서 음악 관련된 일을 하려고 보면 클래식 너무 이거 오래된 장르여서 사람들이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중음악 하려니 여긴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재즈를 그때 또 마침 또 차인표가 갑자기 색소폰 들고 막 텔레비전에서 한번 흐느끼는 바람에 또 막 재즈가 막 이렇게 된 때가 잠깐 또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재즈 일을 아무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내가 해야 되겠구만 사람들이 안 하니까. 그래서 그 재즈 일 시작하고 나서 금방 알았죠. 사람들이 왜 안 하는지. 실제로 굉장히 그런 개인적인 이유도 저는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근데 밴드 생활을 안 했으면 뭐 재즈 관련된 음악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잘 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좋은 날 올 거라고 확신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페스티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뭐 요즘 보면 뭐 공무원들도 그렇고 벤치마킹 가고 선진 사례 가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축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나라에 저런 축제가 없었고 사람들이 경제 생활이 좀 좋아지고 뭐 문화에 대한 관심이 어쨌든 생길 거고라고 보면 이 페스티벌도 실제로 굉장히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축제를 그러니까 세팅 처음 시작해서 한 3년 4년 이렇게까지 가는 데가 특별히 아주 어렵더라고요. 이미 축제 하기 이전에도 나는 너무 망가져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초기에 3, 4년까지 끌고 가는데 정말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그 축제로부터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한 2, 3년 정도씩 늦더라고요. 이 정도 했으면 뭐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게 꼭 한 2, 3년 정도 후에 이루어지는 느낌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일을 뭐 그만둬야 되겠다, 뭐 포기해야지라는 생각도 사실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실제로 제가 굉장히 다양한 그 공연 일도 하고 뭐 마이너스 손으로 살면서 뭐 굉장히 다양한 일 했습니다. 뭐 오뎅 장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택시 운전까지 다양하게 했는데 그때 그러면서도 한 번도 발 뺀 적 없어요.
핵심적인 거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죠. 자, 재즈를 놓고 볼게요. 아까 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즈가 대중적인 장르 아닙니다. 이 자라섬 페스티벌에 10만 명이 와요. 자, 10만 명이 다 재즈 좋아서 왔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예. 재즈를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 다음에 항상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재즈를 좋아하지 않고 아니면 재즈를 잘 몰라도 내가 여기 가서 축제를 하루는 보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 없었던 재즈 잘 모르는 사람도 와서 보고 이거 나쁘지 않네,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은 다시 올 수 있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축제나 이런 거를 만들고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재방문 의사가 얼마나 되는지를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재방문 의사가 50% 미만이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대대적인 수술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라섬 같은 경우 조사해 보면 재방문 의사가 90%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46% 정도가 재방문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해마다 오는 것은 아닐지라도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구도를, 그래서 제가 처음에 축제를 14년, 16년 전에 처음 만들고도 인터뷰나 뭐나 이런 걸 할 때, 자, 자라섬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자연, 가족, 휴식 그리고 음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때는 재즈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음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감추기 위해서. 자연가족 휴식 세 가지에서 뭐가 나오냐면 소풍이 됩니다. 예, 그럼 사랑하는 사람과 연인과 친구와 소풍 와서 하루 음악을 듣는 그런 거죠. 근데 그 음악이 그 그림으로 놓고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푸른 잔디밭에 뭐 이렇게 비행기 타고 외국 갔다 올 때 스튜어디스에게 들킬까봐 마음을 조마조마하면서 비행기에서 몰래 들고 나오는 거 있죠. 뭐예요? 담요. 담요죠, 담요. 대개 보면 그 담요는 집에 가 보면 강아지가 깔고 있는데, 예, 그 담요가 푸른 잔디밭 위에 깔려 있고 여자가 이렇게 앉아 있고 남자는 또 그 여자의 무릎을 들고 이렇게 자빠져 있고 옆에 뭐가 있어요? 바구니가 있겠죠. 그 바구니에 뭐 들어있습니까? 뭐 와인도 넣고 뭐 치즈도 넣고 과일도 넣고 먹고 싶은 거 넣으세요. 이거 있죠. 하늘에 뭉게구름 떠 있고. 원래 그 그림이 완성되려면 거기서 이제 저 앞쪽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뭐 애새끼나 개새끼나 뭐 하나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다 하나 딱 있어가지고 가족과 함께 아니면 뭐 그런 그림이죠. 그리고 저쪽에 무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그림 속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생각을, 그렇게 하루를 보내보고 싶은 생각을 머릿속에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현실 속에서 구현 가능하게 만들어준 제가 보기에 거의 최초의 공간이 자라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그러니까 아까 그 영상에서도 보면 섬에 들어가는 그 입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문을 들어가게 되는 그 순간 나는 다른 새로운 곳으로 위격되어 있는, 현실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 어떤 섬으로, 축제의 곳 섬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보면 저는 이 자라섬이 축제 사이트로서 상당히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컨텐츠를 구성하는 것 뭐 이렇게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죠. 실제로 저는 성장 배경이나 과정이 전혀 음악적이라든가 문화적인 배경에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향이 충남 당진이고 시골에서 살았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전혀 문화적인 그런 거에 관심이 이렇게 있은 분도 아니었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이제 기획 일을 하는 이 문화예술 쪽에서 보면 저는 약간 조금 특이한 케이스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왔어요. 기획자로. 그러니까 몇몇 지금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몇 기획자들은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누가 봐도 본투비 플래너죠. 준비된 사람들인데 저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재즈를 가지고 계속해서 흐느끼고 있는 기획자가 된 거죠. 근데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 많이 하는 거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 예. 그래요? 저 개인적인 성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저는 예측 가능한 미래를, 그러니까 저의 삶에 앞으로 예측 가능한 그런 미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건 굉장히 저는 그게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흥미진진하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막 이런 거가 좋지.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직장을 잘 못 다니는 거예요. 그 저도 직장을 6개월 10일이나 다닌 적이 있어요. 그걸 10일이나 다녔는데 잘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지금도 저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거보다 더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전 그거 할 거예요. 근데 아직 못 찾았어요. 이게 그만큼 재밌습니다. 좋은 직업이에요. 사실 저는 저한테 정말 과분한 직업이죠. 좋은 직업이에요. 더 재밌는 일이 있으면 당연히 그걸 해야죠. 그리고 요새는 이제 재작년부터 인터뷰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 수 있다면 20회까지 하고 은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회까지 하고 은퇴하면 그 이후에는 좀 다른 일을 하고 싶어요.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그러니까 막 20만 명을 모았네 막 이런 거 말고요.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즐겁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싶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연 기획자의,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지자체에서 뭐 지금은 뭐 그 어떤 지자체나 정부로부터 전혀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100% 자유롭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원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 별로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그 숫자가 몇 명이 오든 뭐 의미가 있나 해서. 그리고 공무원들하고 일하면 숫자가 대부분 다 이렇게 부풀려져요. 숫자 세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주차장에 가서 차를 쫙 세고 그다음에 여기 4명씩 타고 왔겠지 해서 곱하기 4를 하고 그다음에 2시간 있다가 다시 가서 차를 또 세요. 차가 바뀌었을 거야 해가지고. 그러면 뭐 그러니까 한여름에 전국에 있는 해수욕장에 있는 사람 수 다 더하면 5천만 명이에요. 그런 거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저는 이제 공연을 만들고 했었던 기획자로서 이런 거는 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좋은 공연이다 뭐 이런 것들이 무대 위에 있는 아티스트와 관객과의 교감, 소위 말하면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게 잘 되는 것이 좋은 공연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거 하나의 기의 흐름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가 처음 발생되는 그 기는 어디서 오냐면 무대 뒤에서 오죠. 그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스태프들에게서 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일하고 있는 스태프들로부터 발생된 좋은 기가 무대 위의 아티스트를 통해서 관객에게 전달되고 또 역으로 똑같이 백스테이저들에게 또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공연이면 좋은 페스티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도 여기 자원봉사자들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자들이 다 마지막 무대에 올라와서 같이 연주자들과 공연하고 뭐 이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무대 끝나고 축제가 뭐 다 마무리가 되고 한 다음에 보면 하드웨어 스태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무대가 많고 하니까 음향 조명 뭐 다 많은데 저는 하드웨어 스태프들을 반드시 무대 위에 모이게 합니다. 근데 잘 모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빨리 철수하고 가려고 안 모이거든요. 그래서 야 방송으로 이야기하죠. 지금부터 5분 내에 무대 위에 다 안 모이면 니네 결제 한 달씩 늦어져. 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3분 안에 무대 위로 다 몰려와요. 그래서 모든 하드웨어 스태프들을 무대 위에 모여서 제가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같이 기념사진을 찍고 자원봉사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현장 일 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드웨어들은 뭐 나중에 디프리를 할지언정 근데 이것이 이제 연차가 쌓이니까 의뢰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스태프들도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사진의 한 컷을 차지하면서 그것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느끼게 되는
관객에게 그런 걸 강요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같이 일하고 있는 스태프들과는 굉장히 조금만 신경 쓰면 공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되면 저는 굉장히 즐겁죠. 제가 그 뮤지션 중에는 그 재작년 3년 전인가요? 까에타노 벨로스 브라질에서 온 제가 사실은 무대에 나가서 아티스트 소개를 매번 하지 않습니다. 근데 까에타노 벨로스 때 제가 올라가서 소개했죠. 내 인생의 꿈을 이루는 날. 이분을 제가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되게 이런 게 있어요. 재즈 뮤지션 중에 이 페스티벌에 왔다 가서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죽기 직전에 부르니까. 그러니까 레전더리 뮤지션들은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레전더리 뮤지션들이 와서 공연하고 한 2, 3년 후에 돌아가시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런 분들과 같이 뭔가를 나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획자로서 굉장히 큰 영광이죠. 그리고 마케팅은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스폰서를 얻기 위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냐면, 자, 나는 스폰서를 얻을 수 있다면 나의 영혼이라도 팔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특히 홍보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홍보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행사는 망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가 온다든가 뭐 천재지변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돼지열병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행사는 망칠 수 있어요. 근데 홍보는 망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미 정해져 있고 시간이 이게 딱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네. 그냥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야 돼요. 사실은 오늘 뭐랄까요, 강연을 되게 저는 오래간만에 합니다. 뭐 학교 강의야 또 다른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요를 했기 때문에 그런지 그러니까 질문도 많고 저도 굉장히 즐겁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 제가 사실 오늘 와서 말씀드리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올해는 저희가 페스티벌을 10월 9일, 10일, 11일에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 하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또 그 페스티벌 하는 곳에서 만나서 인사도 나누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정말 감사하겠고, 새해 흥미진진하게 모든 일이 진행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